건은 라이트 클럽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모신 분이 네. 바로 누구시냐? 시사인의 정희상 기자님이십니다. 정희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사 전문 기자. 네네. 하면 또 정희상. 정희상 하면 또 탐사 전문 기자. 검찰 전문. 검찰 전문이시고. 이시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왜냐 진실을 보도하기 때문에. 진실은 늘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어서 오십시오 기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책을 한 권 가져오셨어요. 팩트와 권력. 네. 아, 그렇습니다. 사건의 배후에는 권력이 있다. 권력이 왜곡하고 덮어버린 사건의 진실.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들, 이야기 보따리 잔뜩 가져오셨어요. 예.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책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행나무에서 나왔어요. 은행나무에서 나왔다고요? 예. 네. 좋은 나무로 만들었네요. 은행나무로 만든 종이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그렇진 않습니까? 이 가을에는 피면 냄새가 좀. 은행잎 장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은행잎 장식으로. 예. 자, 팩트와 권력 이 이야기를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네. 자, 잔슨빌 핫도그 3종. 네, 여러분들께 또 선보입니다. 네. 3종. 소세지의 명가 잔슨빌. 네, 잔슨빌. 여기서 판매하는 핫도그 3종입니다. 잔슨빌. 이게 저 나름대로 역사가 있습니다. 1945년에 소세지 브랜드로 출발을 했어요. 미국의 위스콘신의 작은 마을인 잔슨빌. 마을 이름이 잔슨빌이었어요. 여기서 오픈한 정육점이 소세지로 명성을 얻으면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자, 잔슨빌 소세지가 특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한 생고기를 통으로 썰어서 육질을 그대로 살리는 방법으로 소세지를 만듭니다. 탁월한 풍미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엄선한 향신료와 양념을 사용합니다. 변화하는 온도, 습도 등을 고려해서 조합,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는 이 전문가에 의해서 계절에 따라 소세지 양념이 조정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잔슨빌의 최고의 소세지에 달달한 핫도그 빵이 더해져서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맛있습니다. 부드러운 빵 속에 팡팡 터지는 육즙 가득한 잔슨빌 소세지. 입안 가득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잔슨빌 핫도그 3종은 크리스피 쌀 핫도그, 네. 먹물 쌀 핫도그. 이 먹물 쌀 핫도그는 이 지식인들, 네. 지식인들이 주로 많이 찾는 먹물 쌀 핫도그예요. 아, 인기 없겠는데? 네, 반반 핫도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피 쌀 핫도그는 가장 일반적인 맛의 핫도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먹물 쌀 핫도그는 이 오징어 먹물이 들어가 있어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반반 핫도그는 모짜렐라 치즈와 잔슨빌 소세지가 요게 맛있겠습니다. 예. 자, 이 저 잔슨빌 소세지 인터넷 판매가는 10개 세트 최저가가 14,500원으로 검색되는데 1,450원 꼴이죠. 자, 그런데 김용민닷컴에서는 30개 세트가 34,900원. 오, 1,100원. 그렇습니다. 이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20%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 자, 맛있는 잔슨빌 핫도그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저 요게 이제 먹물 핫도그인 모양이죠. 이 색깔 보니까 먹물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크리스 필살 핫도그. 예, 요게 이제 먹물 핫도그. 이게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정 기자님 핫도그 좋아하세요? 예, 먹는데 그냥 먹어도 됩니다. 없어서 못 먹지 뭐. 우리 어렸을 때 이게 핫도그만한 간식이 어디 있었어요. 자, 이게 먹물입니까? 네, 먹물입니다. 먹물이시구나. 이게 정통인가? 이게 이제 그 보통 일반적인 핫도그죠. 일단 일반적인 걸. 야, 소세지가 달라. 소세지가. 케찹을 이런 거를. 오, 맛있는데? 저녁을 안 먹고 올 거였네. 드시고 오셨어요? 그래도 다 먹게 됩니다. 이거는 전자레인지 돌린 게 다죠? 대단해. 이게 빵도 되게 달달하네요. 맛있네요. 맛있는 빵이에요. 그죠? 되게 부드럽습니다, 빵이. 아우, 맛있네. 이게 모짜렐라인가요? 학생들 간식으로 참 반반. 네. 반반. 모짜렐라와 이게 들어가 있는. 오, 요게 내 취향이네. 오, 맛있다. 반반. 모짜렐라가 반반. 들어간대. 이거. 모짜렐라 치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광고로 대접받지만 그리고 이게 공짜로 먹잖아요. 맞아. 네. 근데 우리 저 김학의는 별장에서 정말 산해진미를 먹지 않았겠습니까, 기자님? 그렇죠. 뭐 산해진미 정도가 아니라 참 산해진미 정도가 아니라. 입에 담을 수 없는. 왜 본인은 뭐 끝까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는. 근데 법원이 그 동영상 속에 그 남자가 김학의 맞다고. 그렇죠. 이제 그거는 뭐 법원에서도 판결문에서 이렇게 적시를 한 걸로 이제 나오는. 그건 다 아는데 지금 처벌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더군다나 이제 법원도 기망하고 국민도 기망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배경이나 백이 있으면 그렇게 봐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아니 근데 이게 일종의 성폭력 사건 아닙니까? 강력 사건이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이거를 그 여성 접대를 하는 그 행위를 뇌물로 본 거예요? 그 행위 플러스 그 과정에서 이제 네. 약 한 뭐 3천 몇백만 원의 돈도 또 주고 했다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을 어쨌든 지금 강간했다는 혐의가 있는데 그걸 뇌물로 그냥 그렇죠. 성 취하려 접대 및 했다는 거예요? 뇌물로 아, 뇌물로 간주해서 왜냐하면 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이제 넘어간다는 그런 판단 아래서 성범죄로 해도 이게 공소시효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매매라든지 접대와 관련된 그런 부분 이거 폭력으로 애시당초 폭력으로 기소를 하지도 않았고 수사 방향 그건 끝까지 뺐어요. 네.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젠더 감수성이라든지 지금 요즘 시대 패러다임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네. 근데 이미 2003년, 2004년에 다 알고 있었어요, 검찰도. 이게 김학의 동영상 속의 인물이 14년에 다 알고 있는데 인간들이 이게 그걸 모르면 봐준 거지, 봐준 거야, 봐준 거. 그 정상석 사람이 김학이라는 사람 그걸 모르면 그게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팩트와 권력 이 책에 소상히 다뤄져 있어요. 김학의 사건이요? 네, 그럼요. 우리 저 정희상 기자님이 이거 파고드셨어요. 처음에 이거 파고드셨을 때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그런 건 아닌데 이미 덮었죠. 그때. 네, 덮고 사실상 이제 권력형 성폭력 사건 여기는 파악된 그런 사건인데 일단은 뭐 그때 당시에 원주별장에 일어난 일도 그랬고 그 이후에 이걸 덮어가는 과정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권력형으로 덮어. 왜냐하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 차관으로 임명을 했다가 불거진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영상 속 인물이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뭐 울며 겨자 먹고 낙마 스스로 이제 차관을 그만둔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계속되는 이제 문제 제기 의혹 제기도 있었고 또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초기 경찰 수사 이제 꼼꼼하게 했었거든요. 거기 가서 사실상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라고 그다음에 특수강간 사건이라고 볼만한 증거들을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경찰이 확보를 해요. 경찰이요? 거기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할 때 그 관계에 쓰는 채찍이라든지 마약, 체음제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채찍이 나왔어. 채찍이. 그런 경찰이 다 확보를 한 거예요? 확보했죠. 그 여성 피해자들이 그런 식으로 당했다는 거. 우리가 이제 가끔 농담으로 괴이한 그런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죠. 변태라고 그러죠. 뭐 수갑, 밧줄, 채찍. 맞아요.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수갑, 채찍. 수갑, 채찍도 나왔어요? 그걸 경찰이 다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확보했죠. 이 새끼들 봐라. 뭐야 검찰? 그러니까 경찰이 확보해서 그래서 김학의 씨와 윤중천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이 송치를 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그걸 가지고 조사하는 시간만 하고 덮어버린 거예요. 2013년이죠. 김학의 본인은 불러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자꾸 이제 피해자들도 진정을 내고 탄원을 하고 여성 대통령이니까 혹시 여성의 그 고충과 수치심 그런 거를 헤아려서 수사를 해달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탄원서를 내는 거 아닙니까? 진정서 그때는 요즘 박근혜도 알고는 있었겠네요. 그렇죠. 뭐 채찍이 뭐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아니 본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김학의 씨거든요.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었던 사람. 예전에 박지만 논란 있었을 때도 동생이 아니라는데 어떡합니까 그랬죠. 이게 법무부 장관 뭐 시키려고 그랬던 건가요?
당시 법무차관이었고 초기에 검찰총장 이제 검찰총장까지. 물망으로 했다가 그때는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고 네. 그다음에 법무차관으로 왜 그렇게 애정을 갖고 그렇게 거두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법무차관으로 무리하게 강행을 했다가 이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제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김학의 씨의 그때 표현이었죠. 그리고 수사가 시작됐는데 경찰은 철두철미해서 기소를 증거를 가지고 특수강간이라고 볼 만한 증거들, 네. 그 도구, 증인 증거들을 다 가지고서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 저기 검찰은 덮은 거죠. 무혐의 처리한 기자님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네. 저는 사실 뭐 난교를 했다 뭐 이런 얘기만 들려가지고 그런가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라이너스의 연을 불렀단 말이죠. 네. 불렀고 그 옷을 벗은 가운데서 춤을 추는 장면이었습니까? 그게? 그렇죠. 이제 그래서 동영상이라는 게. 그 동영상이 이제 지금 뭐 판결문에도 이제 뭐 그거는 나왔으니까 김학의가 맞다고 나왔으니까 네. 네. 김학의 씨가 당시에 그 피해 여성을 붙들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네. 그 여성 여러 가지 탈의한 상태고 아니요 초기에는 타이를 안 했었죠. 그냥 입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보기 민망한 이제 추행들, 손 그 예. 놀림들을 하면서 치마를 거두고 이제 그 이후 단계까지 네. 하고 여성이 이제 도망가듯이 빼고 그걸 이제 재밌다고 길길거리로 찍고 누가 찍었어요? 찍은 거? 그건 이제 윤중천이가 찍었죠. 둘이는 서로 찍어주는 사이였어요. 그럼 윤중천 거는 또 저 김학의가 찍어주고. 서로 찍었다는 이런 새끼들 진짜. 약간 이 변태.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는 윤중천 알지도 못하고 여자들 만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명백하게 지금 뭐 어쨌든 공소시효라든지 이런 문제로 무죄라고 했지만 그 1심 법원에서 좀 문제가 많은 좀 국민적으로 좀 지금 실망과 지탄을 받는 판결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어쨌든 그 재판부조차도 명백하게 맞다고 김학의가 맞다. 김학의 맞다고 지금 이거는 그 판결문에 적신했죠. 피해자도 많이 만나셨죠? 네, 피해자들 네. 그때 2014년 그때 재조사 때 재조사 앞두고 저희 보도하고 나서 고소를 했으니까 형기를 내서 김학의가요? 아니요 이제 그 피해 피해자들이. 여성들이 김학의를. 네, 김학의 윤중천을 고소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 또 덮어요 2014년에 만약에 네. 그때 제대로 기소해서 그 수사를 저기 했으면. 그 기소해서 저 재판정에 넘겼다면은 네. 처벌이 될 수 있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권력형이라고 하는 거는 김학의 씨와 윤중천이 그 일을 벌였던 것들은 지금 증거상으로 나타난 건 2006년부터 2008년 아닙니까? 네. 공소시효 남아 있었던 그때 2013년, 14년이었고 네네. 그것도 권력형 성범죄였지만은 그 원주별장에서 일어난 일도 왜냐 김학의 씨 같은 경우는 협박과 폭행 그다음에 동영상을 몰래 찍어가지고 네. 그 가족한테 보내버리고 사진 네. 같은 거를 성 그 추행하는 이런 것들을 이름으로써 계속 성놀이개로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여성 피해자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윤중천 앞에서 뱀 앞에 개구리였다. 약점을 다 틀어주고. 진리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네. 그리고 그때 그 사용했던 저기 수법 중에 하나가 야 이 X야. 너 저녁에 너랑 논 남자가 누군 줄 알아?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그러니까 검찰의 최고의 이거야. 너 함부로 까불고 그러다가는 바로 얘기하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김학의라는 배경으로 해서 윤중천이 그런 짓을 했던 거죠. 여성들 피해자들이 진짜 벌벌 떨 수밖에 없었겠네요. 예, 그래서 그게 권력형 성범죄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검찰이 대놓고 이 그 가해자 김학의를 봐줬는데 이거는 아마도 자기들이 범했던 그런 여러 불미스러운 말하자면 접대 이런 것들이 법에 의해서 처단이 되면은 자기도 그 유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김학의 사례에서 야 니들이 아무리 저기 피해자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해봐야 소용없어. 현실은 너희들의 그 억울함을 대변해주지 않아.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검찰로서는 왜 우리 지금 조국 법무장관 사태를 놓고도 조직 보호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의 그 소위 말하는 오랫동안 유지했던 기득권을 흠집낼 수 있고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쪽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조직 충성 보호 논리가 굉장히 우리 검찰이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조폭 논리, 양아치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원주별장 성접대 성폭력 사건에서 그런 게 작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김학의 씨만 지금 드러났었지. 네. 그때 당시에 경찰 수사 전상에서 경찰이 가서 압수수색했더니 현직 검찰총장 명함도 거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수사를 조사를 윤중천의 그 운전기사라든지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더니 지금 당시 박근혜 정부 그때 수사하던 2013년 당시에 중앙지검의 요직에 있었던 윤모 지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그 간부 검사도 나오고 이름이 거기 윤곽근 거기 출입을 했다는 거기 왔다는 그러니까 차로 모셔야 됐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 조직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관련돼 있어요. 특히 그 원주별장이기 때문에 예.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가깝네. 예, 충주지원을 거쳐한 지원장 이 출신들을 많이 접대를 했었죠. 가까우니까. 예. 꼭 가깝거든요. 예, 골프 접대를 하고 충주 원주 가깝죠. 예, 되게 가까워요. 골프 접대를 하고 2차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룸살롱이나 강남 모니까 안 갔던 그 원주별장 지어놓고 거기에 해놓고 근데 거기에서 접대를 하는데 이제 원주 시내나 서울에 있는 접대 그 업소의 여성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여성들 중에서 일반 여성? 가정주부, 대학생, 대학원생 또 뭐 사업가들 근데 어떻게 알고 중에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윤중천 씨가 그 사람들이 사업상 명목으로 예. 이렇게 초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멋있는 별장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와서 이제 별장을 구경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성노리감으로 저 사람을 삼아야 되잖아요. 그 김학의 씨를 비롯한 그 권력층들을 자기 교제하는 사람들 이렇게 검찰 간부는 물론이고 다른 쪽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기관 관계자들 네. 또 뭐 대기업 또 병원장들 대기업 뭐 총수들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 때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접대 여성이 아닌 일반 여성을 들여 넣어 줌으로써 이제 환심을 사고 자기 사업상에 이제 여러 가지 친분이라든지 네트워크 또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비상한 머리를 작동시킨 거죠. 그 수완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필요한 먹잇감, 희생양들이 필요한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뭐 사업가들도 있고 뭐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성놀이가 되려고 들어간 것은 아니었는데 일단 덫에 걸렸다 하면 빠져나가기 못하게 하면 일단은 그날 최음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고, 세상에. 그 약탄 음료든 술이든 마시게 해서 정신 잃은 가운데 이제 강간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순서로는 이제 이걸 저기 공개를 하겠다. 여성에게. 말 안 들으면 언제 또 오라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 그게 피해 여성들이 한결같이 경찰에 진술했던 거고 저한테도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이제 특수 강간과 관련된 어떤 글쎄 말이에요.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검찰은 그 방향에서 덮었죠. 수사를 안 했었죠. 야, 검찰 식구들이 관련돼 있으니까. 너무 많은 피해 여성들이 아마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넌 왜 거기 왜 갔냐? 그래서 사실은 좀 이분들은 피해자인데 억울한 피해자인데 이제 접대 여성처럼 취급이 됐었어요. 넌 왜 거기 왜 네. 갔어? 이런 얘기가 접대 여성도 이렇게 끊임없이 하면 안 되는 건데. 그야말로 꼬리표처럼 딸려가지고 접대 여성은 한 명도 2차 가해가 없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뭐 강남 룸살롱이라든지 접대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김학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접대 여성이 아니라 일반 여성이라는 거에 더 환심을 샀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본인적인데 어쨌든 이거 완전히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김학의 씨는 거기만이 아니고 역삼동에 있는 그 오피스텔에서도 맞아요. 룸 하나에서 이제 임중천이 그 집어넣어준 네, 네. 그런 여성 중에 한 명과 지속적인 성적인 관계를 갖고 그랬다는 건 이번 판결문에도 뭐 그건 적시가 됐다고 그러던데요. 뭐 말로는 이제 13차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뭐 판결문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이 책에 보니까 아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예쁘게 생겼으니까 잊고 살라 이런 말이 있다고. 진짜 피해자한테 한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 과거사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2013년 14년 수사 과정에서 그 김학의 씨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네.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인권유린적인 조사 방식을 썼다라는 게 검찰
그 법무검찰 과거사위 네. 예, 그쪽에서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었는데 예. 사실은 검찰은 이 사건을 과거사에서 넘겨받아가지고 3차 이번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검찰이 잘못한 거 인권유린적 또는 직무유기적 이런 그런 성격의 그 수사에 대해서는 일절 손을 대지 않죠. 자기 조직의 지배를 단 김학의에 대해서 수사한 결론만 뒤바꿨죠. 무혐의라 했다가 명백하게 그 동영상 증거라든지 네. 증언 그다음에 공범인 윤중천의 고백, 자백이죠. 네. 자백에 의해서 김학의로 확실시 된다고 해서 기소를 했던 거죠. 물론 이제 그 뇌물수수죄로 엮어서 네. 그건 뭐 소위 말하는 성매매 관련법이라든지 성추행 또는 성폭력과 그쪽으로는 기소하지 않고 뇌물죄로 엮어서 저기 그랬는데 그 실체적인 사실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했지 않습니까? 뭐 가리마가 자기가 아니라는 그렇죠. 둥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자기는 그런 여성들을 본 적이 없다는 둥 심지어는 김학의 씨 부인까지 나서서 네. 자기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아주 막 뭐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때 저 동영상 봤어요. 2013년 14년. 아, 다 보셨어요? 네, 김학의네 이러고 이러는데 삼척 동자가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네, 네. 근데 본인이 아니라는데 박근혜 대통령만 유일하게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걸 옹호해주고 두둔해줬었죠. 그래서 저는 그걸 권력형 그 사건이라고 보는 게 그 두 번째 수사도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김학의 씨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 진정을 받고서 아니, 본인이 아니라는데 그걸 뭘 수사할 필요가 있냐는 식의 이런 걸 언지를 하고 그러고 또 2차 수사 때면 거기에 받쳐서 사실상 뭐 무혐의로 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억울하니까 이제 재정 신청을 또 해요. 네, 네. 그때 박찬정 변호사가 그걸 맡았었는데 네, 네. 재정 신청이라고 네. 하는 것은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 기소를 안 하면은 법원에 재판에 호소를 붙여달라. 해가지고 그렇죠. 법원에 호소를 해가지고 법원이 좀 기소를 시켜달라 하고 요청하는 건데.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건. 그렇죠. 예. 근데 재정 신청을 했는데 그 공교롭게 2015년경인데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에요. 야, 이씨발 산 넘어 양승태 산이다. 대법원 산 넘어 산이야. 시절인데 아니 사람을 불러야 될 거 아니고 재정 신청을 했으면 그럼요. 뭘 억울하냐고 예.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부르지도 않고 서류만 가지고 그냥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재정 신청도. 그러니까 이제 법원도 의심을 받게 됐죠 그때는. 물론 법원은 아니라고 법원 측에는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여러 가지 박근혜 행정부와 관련해서 네. 재판거래라든지 정부 대통령이 청와대가 행정부가 곤란할 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미션이 가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적폐 사고 적폐로 지금 수사도 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처벌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 건도 그와 함께 해자가 됐습니다. 대기는. 이 보면 이제 그 정희선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이 김학의 사건의 첫 번째 페이지인데 네. 제가 쓱 읽어보니까 이거 방송에서 참 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리고 또 뭐 김학의가 사실 이 그 성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게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예. 취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김학의 씨가 사법 시험을 합격하던 1980년대 초부터 예. 그 초임지에서 부임했던 곳이 인천지검인데 네. 인천지검에 근무했던 당시 검찰 출신 그 검찰 직원들을 이제 제가 네. 수소문해가지고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초임 검사 시절부터. 예, 조직 이 내에서 사건 취재하려고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여러 가지 김학의 씨는 검찰 생활 내내 예. 성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본인은 그 아무렇지 그 자유롭고 떴다고 또 부인까지 내서 얘기했지만 네. 굉장히 좀 너저분한 궤적을 걸어온 그런 것들이 취재상 그런 포착이 게 됩니다. 단순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무슨 어떤 접대를 받거나 이런 게 굉장히 뭐 일상화됐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범죄 뭐 이런 쪽하고 접대 일상화도 물론이려니와 예. 그때는 이제 시대적으로도 여성의 권리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볍게 취급되던 그런 좀 불행했던 시절이긴 합니다만 80년대 초반에 네네네. 이런 그 검찰 사무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타이핑을 써서 공소장 같은 네네. 네네네. 그런 그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그때 물론 김학의 씨도 뭐 젊었죠. 초임검사. 예. 네, 시절이니까. 그 초임 때니까 여러 가지로 성적으로
추문 분란을 일으켜서 그 여성들이 반발을 해서 지검장에게 항의를 하고 그러면서 지검장이 이제 굉장히 조인트를 까면서 공개를 하고 이제 이랬던 것들을 목격했던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들었었죠. 조인트를 깠습니까? 네, 그랬다고 이제 혼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야죠. 저런. 그리고 또 검사들 보면 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옛날에 인천지검 아니 저기 제주지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주검장도. 네. 근데 상식적으로 그럴까 하고서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검사도 취재해보시고 성적 검찰을 고착인지. 좀 취재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이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은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까요? 글쎄요, 거기까지 깊이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니 조직에서 비상식, 그러니까 성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네. 그 깊이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조직은 통제되지도 않고 제대로 처벌되거나 책임지지도 않은 그런 문제가 적발돼도 네. 그런 조직 문화인 것은 분명해요. 물론 성범죄, 성비만 일반 비부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경우 어지간해서는 거기가 조직 내에서 이렇게 사표 수리하고 네네. 명예퇴직하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웬만하게 여론화되고 또 그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공론화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는 예. 대부분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는 그거 아닙니까? 봐주고 이런 것들이. 임모 검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추장 마요네즈 얘기가 나와요. 네네. 임모 검사, 임땡 검사라고 하셨는데 책 보니까 정사장이라고 하는 이제 로비하는 사람. 정사장 여기 고추장이랑 마요네즈 좀 더 달라고 해야겠어. 임 검사의 부름에 정용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비하는 스폰서. 사람, 네. 로비하는 사람 스폰서가 종업원을 불렀다. 마른 안주를 찍어 먹을 장을 더 달라고 요청하자 종업원이 곧바로 작은 접시에 고추장과 마요네즈를 담아왔다. 임 검사는 혀를 쯧쯧하며 종업원이 가져온 고추장을 크게 퍼내서 자기 파트너의 오른쪽 젖가슴에 발랐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임 검사는 그 시선을 즐기며 오징어 다리를 하나 집어서 찍어 먹었다. 그 몸에 있는 그 고추장을 보기만 하고 있을 거야? 임 검사의 말에 다른 검사들 역시 너도 나도 고추장과 마요네즈를 아가씨들 몸에 발랐다. 누구는 가슴에, 누구는 쇄골에, 또 어떤 검사는 허벅지나 다른 부위에 고추장과 마요네즈를 듬뿍 발랐다. 안주가 맛있으니 술맛이 산다면서 화끈하게 놀았던 모습이 정용재의 뇌리에 강하게 남았다.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검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검사들이 이런 접대를 받았던 것이고. 그 검사 보수 신문에 자주 인용되는 검사입니다. 그 검사입니까? 그 검사 맞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참 검사들의 그 이런 변태성 성접대는 미친 새끼들. 참 민망하다 못해 아주 진짜. 추악할 지경인데요. 네. 2011년에 검사와 스폰서라는 책으로 이제 네, 네. 썼죠. 네. 거기에 나온 내용.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게. 근데 그 사람이 임모가 나중에는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난 그렇지 않다고. 절대 아니라고 막. 아닌데 그거는 어차피 목격자들도 있고 사실 그때 저만 취재한 게 아니라 이제 오마이뉴스 구영식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책을 썼고 예. 그 전에 제보는 지금 최승호 MBC 사장이 네, PD로 네, 있을 때 네. 최승호 선배가 직접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취재를 하고 그러면서 그때 룸사롱 마담 여성들이 다 그걸 증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임모 검사뿐만 아니라 한 200명의 접대 검사들 중에서 56명, 56명은 실명을 공개를 했죠 그때. 네, 실명 검사. 공개하죠. 예. 네. 그러니까 그때는 좀 미랄이 되자 이거 뭐 명예훼손 분명히 들어온다. 네. 현직 검사들이 대부분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미랄이 돼서라도 이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검찰개혁,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이건 경경 울리고 철퇴가 내려져야 된다는 뜻에서 이제 나름대로 용기를 가지고 그걸 썼었는데 좀 민감했었죠 그때 시기에. 그래도 그때 그 이전에 이미 그 노회찬 의원이 이 떡값 검사들을 폭로했을 때 심지어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의원만 날아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걸 보고도 그냥 실명을 공개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때 그 뭐 출판사하고 이제 우리 기자들은 각오를 했었죠. 그렇게 하고 공개를 했을 때 물론 공개를 하는 책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일부 검사들이
그때는 이제 승진해가지고 검사장도 있었는데 검사 이제 연락해가지고 자기는 아니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실명 나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증거를 아닌 증거를 대라 했더니 어디 서울시내 모 한방병원에서 그 성불능 뭐 이런 기능장애 진단서를 떼서 진단서를 보내줬어요. 우리한테 보내왔어요. 본인이 직접요? 네, 보내오고. 아니 그거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그 뭐 성불능이 있다고 뭐 그런 마요네즈 고추장 하지 말라는 법 있나? 뭐 그렇지 않죠. 예, 어쨌든 뭐 여러 행위였습니다만 당시에 대검 감찰부장까지도 이제 결국은 아니 감찰부장까지 여기였어요. 예, 그래서 감찰.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이 결국은 그 기소가 됐어요. 아, 그때, 감찰부장 예.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사건이 터지니까 대검에서는 그때 대검 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지 마라. 뭐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워낙에 큰 그 조직의 수치다 보니까 그걸 드러내겠다고 해서 특별조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4명인가를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무혐의 처리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이제 국민적 불신이 계속 있으니까 특검이 또 그때 생깁니다. 그 스폰서 검찰 특검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기소를 해서. 네. 근데 이제 그 특검마저도 검찰의 진상규명에 이어서 이제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기소된 4명의 검사들도 금품 향수수가 이번에하고 똑같아요. 김학의 그 판결문하고.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직무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저런 이유로 줄줄이 무죄 판결을 아니 그 받아요. 스폰서가 뭐하러 검사들을 관리? 대검 감찰부장도 무죄 판결을 받고 복귀 그런 판결을 받고 이 사법부도 저 결국에는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번 저기를 보면서 검찰의 셀프 개혁은 가당치 정말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왜 생겨야 하는지가 그렇죠. 바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 그렇죠. 명분이. 자 기자님, 요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여환섭이라는 사람이 청주지검장인가요? 수사단장이었는데 뭐 결국에는 이게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판결을 도출해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건이 있었는데 특히 그 핵심 3건이 있는데 이 3건은 공소시효가 다 지난 거예요. 네. 아마 이런 결론이 나올 거라고 여한섭도 짐작하고 그렇게 해서 재판에 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한테 다 떠넘기는 건데 실상은 이게 유죄 판결받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기소를 했고 그렇죠. 공소를 유지했던 것이 아닌가. 충분히 그런 의심이 가능하죠. 검찰 해온 행태가 그랬었으니까. 네. 저 그래서 또 하나 진짜 중요한 특별수사 바로 세월호 특별수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 누굽니까? 그 임관혁 이름도 외우고 싶네. 임관혁 이 사람 저 성윤의 문건 수사 완전히 그냥 밥 말아 먹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세월호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이 김학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죠. 그 부분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가장 정확한 핵심 키포인트를 조직을 짚고 있는 거예요. 여환섭이로 임명이 딱 됐을 때 그 저 김학의 특별수사단장 여환섭이 임명되던 그날에 이건 볼 것도 없다. 이거는 덮어주기가 확실하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아, 이거 그럼 검찰 개혁은 그럼 뭐 어떻게? 이제 자체적인 자기 개혁은 노력에 어렵고. 의한 개혁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런 검사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단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검찰이 아무리 셀프 개혁을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봐봐. 저기 검찰 개혁하려던 조국 털고 또 그 조국의 뒤를 이어서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서 검찰 개혁을 하려는 김호수 차관 자기 선배인데 선배도 지금 털고 있잖아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참 기가 막힌 사건들. 범죄를 잡아야 될 범죄자를 잡고 처벌해야 될 공익의 대변자고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게 검찰 아닙니까? 그런데 비일비재했어요. 정말 누구라고 해요. 이를테면 주가 조작 사범을 잡아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구치소에서 계속 불러서 구속시켜 놓고 해봐 여기서 조작해봐 그러면서 자기 돈 투입해가지고 해서 자기 주가 조작 받고 검찰 범죄 아닙니까, 범죄? 검찰 사무실에 있는 계장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검사가 보는 앞에서 범죄죠. 범죄적 이익을 취했는데도
제가 그걸 고발 보도를 했어요. 네. 고발 보도를 했는데도 어떻게 어느 정도 봐주냐면 그걸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감싸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는데 경기 수원에 있는 그 수원지청, 수원지청으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전보를 시켜버리고 이런 게 검찰 조직입니다. 그 범죄가 그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요. 주가 조작 사기범을 구속해서 구치소에서 불러내가지고 자기들의 검찰 직원들의 주가 조작을 통해서 재산 불리는 데 써먹고 거대한 복마전이네. 복마전. 소굴이네요. 소굴.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또 그 검찰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기관도 없습니다. 저희 언론이 견제한다고 보도를 했어도 그냥 전보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보다 더 커도 결국은 일단 옷은 벗기고 자진 명예퇴직 시켜서 퇴직금도 다 받고 변호사 시켜서 변호사 할 수 있으니까 정관예우하고 네,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요즘 이제 감시의 눈길도 매서워지고 비판 수위도 높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팽배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뭐 무도하게 그런 짓을 그렇게까지는 처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도 드러나지 않거나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나 굉장히 크게 드러난 이슈가 되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검찰 조직이 된소리를 맡고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억지로 본보기 삼아서 처벌하는 신용을 하긴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딱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중천이한테 뭐 성접대는 아니고 원주별장에서 접대받았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한겨레가 그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고도 검찰이 넘겼다. 무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보도를 했다가 우리 윤석열 총장님의 친노를 샀지 않습니까? 좀 아시는 게 있어요? 저도 그 윤석열 이름 석자는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 이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검찰 조직에. 네. 근데 거기에는 억울하게 그 연루된 사람도 있고. 아, 검사 중에? 네, 검사 중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정원이 공작도 하고 검찰에 역공작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냥 국정원 직원 중에 한 명도 거기 출입했다가 문제가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당시 또 윤석열이 또 정권의 미움을 샀으니까 슬쩍 거기 이름을 집어넣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아니었던 거고 그때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최동욱 라인의 다른 고검장이었습니다. 그 경우를 이제 집어넣고 그랬던 건데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온 거는 이번 조사에서 그랬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검찰 과거사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그거는 윤중천이 그 얘기를 했다면 사실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실세에서 검찰총장 내지는 또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실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까지 걸고 들어가면 현재 검찰 수사에서 움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 아래서 끼워 넣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왔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한겨레는 그것에 대한 취재를 해가지고 이름이 나왔는데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라고만 보도했지 실제로 한겨레에서 그 윤석열 총장이 원주별장에 출입했고 성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 거는 아닌 걸로 알거든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조사를 하면 나올 것이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제 같은 거에 상관없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도 걸고 넘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또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면은 선배님은 검찰 출입을 하셨었나요? 저희는 뭐 검찰 담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시사주간지가 룸을 갖고 매일같이 출입한 건 아니니까요. 그건 제가 그 사회팀장, 특팀장, 탐사기획팀장 하면서 검찰을 오랫동안 물론 뭐 정치팀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쭉 계속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 일상적으로 탐사기획보도라는 게 권력형 비리라든지 인권유린 사건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관련된 검찰, 군검찰 관련된 그런 거기가 주요 취재의 대상인 경우가 많이 있죠. 이번에 그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일단 이제 검사가 흘리고 죄송합니다.
언론이 이제 그 검찰의 말을 신뢰해서 이제 기사로 보도를 하고 좀 이런 패턴들이 좀 어릴 때보다 좀 눈에 띄었잖아요. 근데 좀 그런 보도를 보면서 이게 검찰의 수사 방식을 쭉 같이 또 봐오셨을 텐데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저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취재를 그러니까 할 때 네. 대개는 출입 기자들 관행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 그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된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네. 던지면 이렇게 전부 집중적으로 그 이슈를 파헤치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누가 더 빨리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에 따라 특종 낙종들이 갈리고 이러면서 또 데스크도 쪼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되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과거의 그 관행에서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 건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좀 그런 부분이 후배 기자들과에서 조금 다른 관점이 있는데 거악 권력형 비리 이거에 집중해서 볼 때 중수부가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만사를 제치고 달려들어서 그 사회적 공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검찰이나 언론이나 거기에서는 목표가 다를 바는 없으니까. 근데 조국 그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거는 과연 거악 권력적으로 엄청난 현직에 있어서 비리인가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갸웃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완급 조절이라든지 시각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했어야 된다고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들인데 지금 저도 이제 저도 벌써 언론 경력 30년 차가 됐으니까 좀 노 기자가 됩니다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한겨레 신문 한겨레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데스크들이나 여기에 이제 반발하는 그런 성명도 내고 이런 거 보면 참 복잡하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 다 단순화시켜서 얘기하기는 언론 자유 문제로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저기 요 책에 두 번째 챕터에 뭐가 있냐면은 김영욱 암살 사건. 검정부장. 네. 있더라고요. 중앙정보부장이었는데 박정희의 최측근으로서 정말 잘 나갔던 김영욱인데 어느 순간 이제 박정희하고 등을 돌리게 돼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박정희와 관련한 이런저런 폭로들을 막 쏟아내고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가 나서서 김영욱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다. 근데 어느 날 김영욱이 실종됐어요. 그리고 결국 죽었을 것이다. 중정에 의해서. 네. 나라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을 못 찾았죠. 미스터리잖아요. 네. 그래서 한 세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가 국내로 압송돼 가지고 청와대 지하에서 박정희가 빵 쏜 총에 맞아서 죽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웃으면 안 되는데 프랑스 파리 그 양계장에 양계장 양계장에서 닭을 분쇄시키는 끔찍한 일이죠. 뭐 그런 거. 세 번째가 그 폐차장. 네, 폐차장. 폐차장에서 이제 차에다 묶어놓고 폐차하는 거 보셨나? 꽉 누르는 거 있잖아요. 온갖 프레스로 그냥 확 눌러가지고 사람이 아주 정말 참혹하게 죽는 그런 것인데 영화 베테랑인가 그 황정민 씨가 나오는 거기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이것도 파헤치신 이야기를 이 책에 담으셨습니다. 이 책은 바로 팩트와 권력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냈고 은행나무로 만든 종이로. 네. 이렇게. 제가 양계장 암살했다는 주장하는 어렵게 털어놓은 특수공작원 중앙정보 특수공작원을 발굴하고 만났습니다. 양계장으로 양계장으로. 그리고 그거를 그때가 시사저널 때였죠. 시사저널 제가 그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국정원 그때 8대 사건이가 과거사에 있어서 조사하는 거기에 김영욱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딱 인계를 해서 이분의 주장의 진실 검증을 해달라. 그냥 국가적으로 중요한 저기 검증위원회가 떴으니까. 국가기관이 사람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못 받겠다고. 왜? 받질 않았어요. 그런 것도 못 받겠다고 그럽니까? 못 받겠다고. 누구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분이 확실한 진실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것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것들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 받으면서 국정원이 그때 국정원 그 담당자가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김만복 당시 국정원 만복이요? 기조실장이었을 때 나중에 저기 새누리당 입당하셨던 그렇죠. 뭐 팩스 입당 원수였던 참 그 김용민이도 저 팩스로 자유한국당
그리고 문자로 잘렸죠. 예, 예. 김만복 씨하고 롯데호텔 안가에 만나서 다 정보를 주고 있는데 김만복 씨 얘기는 뭐냐면 조용박이죠. 그 특수공작원 천보산 조용박은 우리 중정 사람이 아니다. 중정 공작원이 아니고 경호실 공작원이었다. 경호실에서 공작원이 있습니까? 네, 경호실이라는 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대통령 경호실. 네, 그때 그 11.6 때 빵빵 네, 김재규가 네, 쏴서 죽은 사람 중에 차지철. 예, 박통이 있었고 차지철이 있잖아요. 차지철이 경호실장. 차지철 직할 라인으로 차지철이가 가까이 심리 경호를 위해서 보내서 했다는 것이 이제 저희 취재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국정원 과거사에서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김만보 네. 기조실장은 국정원 과거사는 우리 국정원이 옛날에 국정원의 전신인 그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잘못한 과거 일에 대해서 종아리 걷고 매맞으려고 지금 발족했던 것이지 청와대 경호실이 잘못한 걸 우리가 매맞을 이유는 없으니까 안 받겠다 이런 해결 논리였지. 아니 그리고 근데 진짜 경호실 사람이었다면은 그 말도 맞는 말 아닌가요? 아니요, 경호실 사람 아니요. 중앙정보부 요원이었는데 확실해요? 경호실에서 예, 오. 차출해 간 거죠. 경호실에서 차출해 갔다는 거죠. 그때 오이씨, 유신 그러면- 말기에는 차기 직원인데 결국. 예. 아이오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담당관들이 네, 네. 대부분 김재규 지휘 중앙정보원 지휘 아래서 저기 지휘로 넘어가 있었어요. 차지철이. 네, 차지철이 사실상 지휘 그러니까 아래. 이제 김재규가 그에 또 불만이 많았던 예, 거지.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죠. 또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국정원 요원, 그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한 짓은 바로 채용사 아니에요, 채용사. 네. 대통령 밤에 예? 네. 잠자리 그쵸. 함께할 여성을 차출하는 거. 네.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이제 김만복 기조실장이 벌벌 떨면서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뒷구멍 그러면서 발표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저기 했던 양계장 암살 사건에 네.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아니었고 중간 발표라고 했어요. 국정원 과거사에서 신현수라는 국정원의 신입 직원 막 이제 신입사원 있잖아요. 네. 신입사원을 김재규 중앙정보에 부르더니 007 가방에 주면서 거기에 돈 10만 불 미화, 10만 달러 그리고 독침 하나, 권총 하나를 주면서 네가 가서 파리에서 김영호를 죽이고 와라라고 해서 파리 연수생이었는데 네. 불러들여서 그렇게 지시를 하길래 그 연수생이 가서 김영욱을 데리고 파리 외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 산책하는 네. 그 산책로에 인적 드문 곳에 데려가서 독침으로 찌르고 권총으로 쏘고 허리띠 풀러 가지고 와서 낙엽으로 덮고 와서 지금까지 발각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이런 황당무계한 공작 세계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발표를 한 겁니다. 저희가 중앙정보부가 헐리우드 영화도 국정원이. 예. 그렇게는 안 만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 공작원도 아니고. 국정원 직원들도 다 웃을 그런 이제 황당무계한 발표를 한 거죠. 그 발표는 왜 그렇게 했냐? 김만복 씨나 그때 당시에 정치적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씨가 유력한 대선 주자였어요 그때. 네. 예.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니까 김만복 쪽에서는 어쨌든 그 국정원이나 그쪽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를 쏘았던 김재규 이 나쁜 자가 저기까지 김영호까지 해치웠다. 이런 컨셉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차지철 경호실장 라인으로서 자기는 가서 그렇게 했다는 진실 고백자 이런 대해서는 조사 자체도 않고 조사해보니 아니더라가 아니라 조사를 거부를 해버렸죠. 네. 1년쯤 지나서 저희 시사인 창간할 무렵에 이제 조박 씨를 국정원에서 부릅니다. 네. 불러가지고 그 양계장 암살 주범이라고 본인이 이제 우리에게 처음으로 고백했던 불러서 2억 원을 통장에 이제 넣어줍니다. 미국에서요? 아니요, 국정원. 국정원 네. 저기 김만복 기실 쪽에서 그때는 원장이었죠. 그 사실은 이제 그 조박 씨가 저한테 갖고 와서 그 통장을 보여줌으로써 알게 됐던 거죠. 아니 그 씨발 그거 자기 요원도 아니었다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 떠들지 말고 입 다물어줘서 고맙다는 뜻인지. 그 얘기 저 처음 듣는데 보도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뭐 왜냐하면 자기 그 국정원 과거사와 관련해서 과거의 국정원 직원들을 자기 직원들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내팽개 쳐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북파공작원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 그렇지. 그분이 또 북파됐던 사람이고 공작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법에 근거해서 준다는 이유로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뭐 폭로할 대상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특수한 경우는 했죠. 자기 공작원 아니라고 내팽개 쳤는데 글쎄 말이야. 예, 인정하고 뒷돈을 줬으니까. 그건, 네. 야 참. 그러면은 이제 기자님의 판단은 양계장 사례가 네. 맞다. 맞다. 그렇죠. 왜냐면 시신이 없잖아 아직까지. 그 시시 저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양계장으로 처리했다는 거고 그분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를 검증해달라. 국가를 상대로 자기가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기 다 처벌을 받겠다 라고까지 했는데 그 조사도 않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중간 발표를 했던 신현진이라는 연성을 통해서 루마니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그렇게 네. 처리했다는 그거 하나하고 제가 제기했던 이제 그 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해자가 양심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양계장 암살, 네. 표방, 이 두 개가 진실 게임으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적으로는 나다라고 나온 사람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죠. 했다고. 예. 근데 국가가 그는 겁을 내면서 받아들이기를 접수해서 조사하기를 거부하고 저는 거기에서 이미 진실의 상당 부분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있다고 정말 봅니다. 언론이 정말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은폐하려 하는 것들, 모두가 이 감추려고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들춰내서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언론이 해야 할 일인데, 이 지금 언론은 응? 지금 이런 은폐 조작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검찰 등 이런 수사기관, 권력기관과 협잡을 해가지고 그들의 나팔수 노릇이 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요즘 저기 기자님 나경원에 대한 자녀 특혜 입학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시민단체가 벌써 7번째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고발인 조사만 한 번 하고 실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나경원 관련해서도 피부과 이 책에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네. 팩트와 권력. 예. 나경원은 왜 이렇게 다들 우대해 줍니까? 너무 부러워요. 집안도 대단하고 또 네. 참 역정도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불사조처럼 그러니까 구설수가 끊임없이 네. 그런 측면에서 예. 대단한데 그러니까 억대 피부시험에 네네. 출입한 그 문제를 사실은 제가 탐사보도 기자하면서 나머지 여성 정치인 사생활을 뭐 뒤질 거라든지 얼굴 갖고 이런 것도 뭐 시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그때 당시 공민으로서 자초를 했던 게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로 네. 보궐선거로 박원순 후보하고 붙었을 때 네. 그 자기는 집권당 당시 이명박 집권당에 이제 그 대통령 체제였으니까 네. 집권당 후보로 나와서 박원순 한번 붙어보자 누가 서민인가 하고 코스프레를 하지 않습니까? 박원순 후보는 뭐 서초동에 뭐 월세 200 몇십만 원짜리 사느니 뭐 이러면서 서민이면 그렇게 월세를 비싼 걸 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더 서민 편이다. 나는 그러면서 뭐 인왕시장 이런 데 들러서 언론 그 카메라 보는 앞에서 뭐 개불도 먹고 무슨 순대도 먹고 네. 이 코스프레 할 때 예. 제보가 들어왔어요. 나경원이 회원권 1억 원짜리 회비 1억 원짜리 피부샵에 다닌다고 가져가고 그러면 이거 봐라. 거짓말하는 이거, 거예요. 아니 네. 이거 제보는 검증해 볼 가치가 있다. 사실 파악해 볼 가치가 네. 있다. 왜? 서민 코스프레에서 나경원 씨가 불을 붙인 그 나경원 후보가 불을 붙인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죠. 그 프레임에. 그래 누가 서민인가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거기를 잠입해서 우리 여기자를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좀 역할 분담해갖고 잠입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원장으로부터 다 실토가 나온 거죠. 나경원 출입하고 있고 원장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깎아주지 않고 다 받는다고. 나경원에게도. 그리고 이제 저 같이 갔던 여기자는 고객으로 가장해서 갔으니까 이제 뭐 젊은 그때 20대 후반이니까 그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항노화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니까 그 5천만 원만 반값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렴하게 하네요. 근데 항노화가 아니 이제 대개는 이제 40대 이후가 얼굴을 관리한다는 거는 노화 항노화에 5천만 원. 근데 1억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때
코오롱그룹 이웅열 씨 부인이라든지 네. 뭐 출입하고 뭐 이런 MB. 나중에 알게 된 게 MB 없었습니다. MB도 있고 MB도 있어요. MB. 네. 김윤옥도 있고 김윤옥 MB의 씨. 부인 김윤옥 여사도 바로 있었고 그 성형외과. 예, 예. 그다음에 오세훈도 다녔고 오세훈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세훈 자체가 남성이니까 얼굴을 뭐 뜯어고치고 이럴 일은 보톡스 이런 건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 서울시장이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시절에 외부 약속도 많고 저녁 약속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음식을 절제를 못 하니까 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 관리 좀 해달라고 다녔다고 그건 이제 원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밤마다 배관리요? 저도 밤마다 그거 많이 배관리. 다니면서 밤마다 많이 다니면서 저도 그 피부과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근데 1억을 벌어야 그냥 이거나 발로. 아 그렇죠. 아이세라. 근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그렇게 보도하고 취재하고 나서 나경원 후보한테 직접 연락을 했어요. 네. 그 나경원 후보 유세 때문에 바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청와대 춘추관장이었던 그때 당시 나경원 후보 캠프에 있었던 네.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질의서를 문자로 그 메일로 보내달라서 보내줬어요. 예. 그랬더니 이두화 대변이라고 당시에 네. 그 선대위 대변인이 또 답변을 적신하게 했어서 후보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도 이제 그러면 이게 꼭 나가야 되냐고 거기서는 큰일 날 것 같다는 예감만 이거 표 떨어진다 그러면서 통사장을 하더라고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그 후보 캠프 진영에서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나경원 후보가 불질러 놓은 게 서민 누가 서민 대통령에 가깝냐. 그러니까 서민이 이럴 수가 있는가 문제 제기성으로 양자 공방으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후보가 연결이 됐어요. 후보가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하는 네. 얘기가 나경원 후보가 인정을 이제 하는 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녔는데요. 예. 이렇게 했겠죠. 예, 예. 예. 다녔고요. 그다음에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새벽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새벽까지 있으면 얼굴이 많이 까칠해지고 힘들고 그래서 그거 관리를 여성 의원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러면 중구 의원인데 중구를 안 다니고 왜 또 저기로 저 강남 초와 그 정담동 1억. 억대 표부시로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아 거기 원장님을 내가 특별히 아는 분인데요. 그 원장님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소개를 받아서 당에서도 다닌 분이 있었고 소개를 받아서 뭐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억을 회원권이라는데 1억 받으셨죠? 1억 다 받는다고 그러는데 1억 내셨죠? 라고 하니까 아유,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실비만 냈어요. 실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뭐 몇천만 원 정도라도 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300 낼 때도 있고 500 낼 때도 있고 그때 내야 될 때만 냈지. 드문드문 냈지. 그 다 기억은 안 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대로 보도를 한 거예요. 1억 회원권 피부샵에 출입을 했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댓글이 이제 수만 개가 그때 당시 달리는 거예요. 네. 수만 개 달리면서 1억 내도 문제 안 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면 이제 호하고 안 내면 특혜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휘말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정치인으로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때 또 장애인 딸을 내세운 거예요. 나경원 씨가 장애인인 딸 때문에 관리를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데리고 갔다고 이제 새로운 주장을 이제 내세운 거예요. 워낙에 십자포화가 터지니까 네. 처음에 솔직히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장애인 내세우고 그다음에 아들도 내세우고 이러면서 아들하고 자녀하고 가도 그러니까는 제보 받은 쪽에서는 금액이 몇 억입니까? 나경원은 가족 회원으로 해서 특별하게 더 센 거라고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분은 거기까지 되니까 방어가 들어간 거죠. 나경원 측에서는. 물론 그때 현 집권 세력이었던 당시의 집권 세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네. 이명박 청와대는 굉장히 쇼킹한 사건 아니고 이거 다 된 밥에 나경원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재뿌려버리는 이런 거니까 굉장히 이제 이명박 청와대에서 저하고 그때 주진우하고 저랑 둘은 내가 취재를 쓰고 아 진짜 꼴도 보이시는 스타일. 이걸 가지고 이제 주진우가 낙검새가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같이 하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웬수로 알고 이제 막 고소 고발전을 해온 거예요. 근데 나경원 본인은 나도 유탄을 맞았어. 나도 저기 딴 건으로 나경원 털었거든. 저기 그 중구청장을 이제 본인이 공천해가지고 한나라당 중구청장이 됐는데 중구청장이 호남 출신 사무관들을 전출을 시켰네 집단으로. 그 한 14명 중에서 12명을 그렇게 전출했고 2명은 누구냐?
이 12명 천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 취재하고 왔지. 그랬더니 그거 갖고도 또 고발을 걸었고. 그때 나경원 참 측은하게 생각했어요. 본인이 솔직히 얘기를 한 대상을 어떻게 고소고발할 수 있나. 나중에 이제 보니까 자기는 빠지고 선대 이름으로 했더라고요. 고발했어. 당해서 고소한 게 아니라 고발한 거야. 당해서 고발했다고. 당사자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왜 그 언론에 대해서 고발을 하냐 했더니 저는 안 했고 당해서 현대에서 했다. 지금 자기는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래 이제 그래놓고 네. 검찰은 다 불렀어요. 다 조사하고. 네, 그러니까. 나경원 지금 7번이나 고발됐는데 조사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는 그냥 따박따박 다 조사했어. 고발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주진우는 가지 말자는 주의였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랐거든요. 일단은 완벽하게 나경원의 목소리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답변까지 갖다 주고 어떤 짓 하면 가만 안 두겠다. 검경을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한쪽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나가겠다. 너는 그런 스탠스로 난 나도록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줬죠. 그런데 원본은 안 줬고 이제 복사본이라고 줬더니 이 친구들이 경찰 수뇌부에서 장난질을 한 거예요. 동아일보라는 조중동을 하고 정의상 기자가 뭔가 구린 데가 있어서 원본을 안 해놓고 뭐 이렇게 써놓고 이따위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동아이들한테 내가 기사 쓴 자식들한테 직접적으로 해서 이 새끼들 뭐 하면서 이제 호통을 쳤죠. 한참을 해보니까 니들 취재를 안 해보고 팩트를 하라는 게 기자인데 그런 기사를 쓸 거면 나한테 원본을 줬냐냐 물어봐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임마 라고 이제 호통을 쳤더니 선배님 죄송합니다. 위에서는 데스크는 더 세게 조질하는 건데 정말 비겁한 선배님 변명이 비겁한 변명. 선배님 제가 그래도 막아서 그렇게 저진 겁니다. 뭘 마구 막기는. 그러니까 이 새끼 그따위 소리 하지만 네가 기자의 새끼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시사인 흑색선전 보도한 시사인을 뭐 문 닫을 수 있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나경원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를 문화일보가 그런 사설도 쓰고 정욱이나 그래서 이제 아유 진짜 정말 조중동이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계라지만은 기레기라지만 그게 기레기거든요. 사실 나경원도 양심을 갖고 보면 아프지만은 자기 의견을 다 받아서 쓴 거예요. 그 기사가 완벽하게 기사로서는 완벽했기 때문에 검경이 완전 무혐의로 이제 전환한 건데 그렇게 요란하게 조중동이 떠들어 놓으니까 당선된 저기 박원순 시장마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를 만나서 아유 검찰에 불려가서 뭐 여러 가지 기소돼가지고 고생이 많았어. 무슨 말씀입니까? 기소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으로 그렇게 갖고 가면 대다수의 주류 언론들이 그렇게 써버렸으면 진실이 안 알려져서 마치 나경원으로 잘못 보도해갖고 기소되고 처벌받는 걸로 잘못 알려져서 한동안. 그렇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경원 억울하다고 알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 뒤에 그것 때문에 동작구에서 만약에 진실이 알려졌으면 억울한 게 아니라 정말 별이부동한 정치인이고만 게 나타났을 텐데 그렇게 해서 덮은 겁니다. 그게 정말 힘없는 언론의 정말 한계인데 물론 그때 당시에 주진우랑 많이 왈왈거려 싸우고 나경원 남편 김지호 판사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청와대나 검찰하고 싸우기 바빴죠 그때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나경원 나경원은 그 뒤에 이제 그래놓고도 결국은 그 뒤에 그 중구 후보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선거에. 그것을 정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소를 하고 그 무리한 짓을 했던 건데 우리가 후속탄을 계속 했던 거죠. 나경원이가 거기를 안 가고 우리가 터뜨린 그 청담동에 그 클리닉을 안 가고 정신 차렸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옆에 다른데 거기도 역시 연간 7천만 원짜리 다른 집을 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걸 또 30% 인하했네. 그걸 또 고발 보도를 했어요. 서민이네 서민. 고발 보도를 했어요. 그것도 하셨어요 또? 왜냐하면 나경원이 그쪽이 고소를 했으니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또 새로운 초화학 피부 클리닉 다녀라고 고발 보도를 나경원이 이제 거기서 기선이 빠진 거죠. 그래 제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3.1절 날 자기가 포기를 하는 저기 기자회견을 해요. 선거 불출마. 불출마하면서 시사인 저랑 이제 시사인 남성 기자들, 그러니까 저랑 정의상 주진우가 성추행에 가까운 여성 정치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했어요. 성추행으로 해갖고. 그래서 제가 나경원 의원 치마를 들쳤어. 뭐 황장할 일이죠.
결국은 이제 참 어이없고 황당한 일인데 그런 코스프레를 잘하더라고. 여성이라 그런 채 숨어요 또. 근데 당시 다행히 이제 여성 단체들에서 나경원 의원의 저런 성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줘가지고 수진우랑 나랑 그나마 참 성추행범 비슷한 데서 벗어났는데. 그게 또 거기에서는 그 그늘에 숨습니까? 여성이라는 그 사람은 그래요. 나경원 보면은 뭐 불편한 질문하면은 우는 모습에서 너무 싫은 표정, 딱 그 중간 표정 있잖아요. 그 표정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질문할 의욕을 잃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일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앞으로 지금 이 언론이나 검찰이 아마 저기 나경원의 일생이 태어날 때부터 특혜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 그렇다고 보는데 특혜의 인생이다 보니까 지금 언론과 검찰이 자기를 비호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 자녀 특혜 입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왜 문제가 되는데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 자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오늘 정의상 기자님과 함께 팩트와 권력 이 책의 1장, 2장 그리고 3장은 아니지만 아까 뒤에 나오는 나경원 피부 클리닉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제가 이게 목차를 쭉 보니까 5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소제목만 딱 봤을 때 한 영화 5편을 보는 글쎄 이게 기분이 5편의 영화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저 기자 지망생들은 적어도 이거 한번 꼭 읽어야 돼요. 네. 이거 안 읽고 기자하면은 지금 저 조중동 애들처럼 되는 거예요. 문화일보까지. 아니 그리고 아까 이렇게 슬쩍 들춰봤는데 예.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쓰셨어요. 네. 네. 굉장히 재밌게.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의상 기자님 팩트와 권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 기자님, 우리 요즘에 한국 언론의 그 불신이 아주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기자라는 특히 참 부끄럽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굳이 어떤 사건을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국 기자, 한국 언론의 결핍 뭐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고 어떻게 언론이 기사 회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요즘 참 3년 차 기자 생활을 하면서 싸잡아서 기레기라고 이제 그 네티즌들이나 국민들로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참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뭐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제가 다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공정하게 또 그동안에 그 올곧은 그 사명감이나 정신을 해온 것조차도 송두리째 이게 참 부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참 뭐 과도한 피해의식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만큼 직업적으로 이제 고충이 많은 때고 그만큼 또 언론의 원죄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보면 아까 제가 언론 기자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경원 사건 때만 해도 벌떼처럼 달려서 뭐 조국 전 법무장관 심정도 알 것 같아요. 저는 떳떳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사설까지 비롯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생각. 언론이란 게 그런 기능은 그래서 그게 그 소위 말하는 정의롭지만 올바르지 못하는 그런 권력의 앞잡이가 돼서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때 개떼처럼 하이네 때처럼 수행을 할 때 얼마나 그게 국민에게도 국가에도 폐해고 해악이냐 하는 것들을 참 뼈저리게 절감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반민것을 많이 삼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불행하게도 아직도 언론의 주류의 권력에 소위 말하는 취해 있는 상당히 많은 조중동을 포함해서 거기에 종사한 상당 부분의 동업자라고 얘기하기 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위에서는 오만하게 하는 이런 마인드에 젖어 있다는 거 그게 정말 후진적인 행태고 국가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종사하는 후진 기자가 이게 먹힐 가당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그 사실에서 떠나서 먼저 의견을 앞세워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구겨 넣어서 세상을 호도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그건 이미 국민들은 그 머리 꼭대기이기 때문에 다 알아보거든요. 네. 제발 그러지 말고 제 길로 돌아오라. 사실로 돌아오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국 탐사 보도에 또 금자탑을 쌓았던 또 다른 분, 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이 책에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진실을 쫓는 집요함과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뚝심, 정의상 선배는 독보적이었다. 탁월한 취재 능력과 돌파 능력에 언제나 감탄했다. 그런데
그 집념을 후배한테 쏟는다고 생각해봐라. 그는 인기 있는 선배가 아니었다. 자,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창기자 우리 정의상 기자의 팩트와 권력 은행나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저널리스트의 꿈을 꾸고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요거 반드시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팩트와 권력 우리 정의상 기자님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욱 건필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